1984년 일본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제과 기업 중 하나인 에자키 글리코의 사장이 자신의 집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납치된 것입니다. 1984년 3월 18일 밤 9시경 에자키 가스회사 사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장한 괴한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범인들은 권총과 공기총으로 무거운 무기로 무장한 채 저택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에자키 사장의 부인과 딸을 화장실에 묶어둔 뒤 사장을 그대로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납치 사건처럼 보였지만 곧이어 드러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범인들은 몸값으로 무려 10억엔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함께 금괴 100kg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10억엔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으며 금괴 100kg은 그 무게만으로도 200kg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요구에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정말 돈을 받아 달아날 생각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은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벌어졌습니다. 납치된 에자키 사장이 납치 사흘 만인 3월 21일 극적으로 스스로 탈출해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전역을 뒤흔든 이 납치극은 사장의 귀환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전대미문의 공포를 안겨줄 진짜 사건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에자키 사장의 탈출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본 주요 언론사 앞으로 의문의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범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괴인 21면상. 이는 일본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인 에도가와 람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궤도인. 괴인 20면상의 이름을 교묘하게 변형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이 가상의 이름을 빌려 일본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겟은 다시 에자키 글리코였습니다. 범인들은 글리코를 비롯한 대형 식품 회사들의 협박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업 내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협박이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전역의 마트와 편의점에서 이상한 과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시민들이 발견한 과자 포장지에는 붉은색 글씨로 이런 섬뜩한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험. 먹으면 죽는다. 이 경고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정밀 검사 결과 실제로 일부 글리코 제품과 고지어, 모리나가 제품에서도 청산소다와 같은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사회를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던 과자가 죽음의 위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매장들은 관련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거나 진열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연일 식품 안전 문제와 범인의 협박에 대한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함부로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온 가족이 외출할 때마다 식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더 기괴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분명 치명적인 독극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제품에는 일부러 위험 먹으면 죽는다는 명확한 경고문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 했다면 굳이 경고를 남겨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으려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것도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 것 아닐까? 오히려 일본 사회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고 경찰과 언론을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조롱하며 희롱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인들은 경찰을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는 경찰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현금 전달 과정에서는 경찰을 마치 잘 훈련된 바둑돌처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현금 전달을 위한 약속 장소는 레스토랑에서 시작해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등으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범인들은 경찰에게 끊임없이 장소를 변경하게 지시했고 경찰은 그 뒤를 정신없이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달리는 전철 창밖으로 돈가방을 던지라고 지시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경찰을 농락했습니다. 수많은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범인을 추적했지만 범인은 늘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마치 경찰의 움직임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 드디어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돈가방을 든 경찰관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롭게 찢어진 눈매는 형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남자의 몽타주는 훗날 일본 전역에 공개되었고 그는 여우눈 남자라는 별명과 함께 사건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장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 남자가 범인이다. 하지만 상부의 명령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체포하지 마라. 끝까지 추적하여 본거지를 파악하라. 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바로 눈앞에 범인을 놓쳐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우눈 남자는 이후에도 여러 번 다양한 장소에서 목격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현금 전달 장소, 심지어 일반 주차장 등지에서 그가 나타났지만 경찰은 매번 범인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일본 사회는 점점 경찰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비웃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로 변해갔습니다. 범인들은 계속해서 거액을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제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현금 전달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거나 범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 플레이와 경찰 조롱에 더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을 우롱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협박 전화에는 성인 남성의 목소리 대신 여성이나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해 사용하는 등 더욱 교묘하고 심리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건의 배후에 대한 수많은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전직 직원의 복수설, 주가 조작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설, 심지어 일본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대변하는 야쿠자 배후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냉전 시대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북한의 공작원설까지 등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못했고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985년 사건은 또 다른 충격적인 비극을 남겼습니다.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시가현 경찰본부장이 퇴직 당일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사 실패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과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경찰 수뇌부의 무능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부터 며칠 뒤 일본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괴인 21면상으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에는 짧고도 오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겠다. 악당 인생도 꽤 재미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호련히 나타나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던 범인들은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호련히 사라졌고 그들의 기괴한 협박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전대미문의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0년 2월 1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찰 인력과 국가적인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단 한 명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한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과연 괴인 21면상은 정말 단순한 돈이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일본 사회 전체를 상대로 거대한 심리적 공포,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일까?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으며 이 사건은 현대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가설만이 난무할 뿐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사건을 넘어 당시 일본 사회의 병리적인 측면과 언론, 경찰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